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혁신과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버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혁신은 무엇인가요? 혁신은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이라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혁신을 이루는 자세가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가 크리에이티브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가 없이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는지를 우버를 중심으로 우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버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이루기 위한 자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아니면 기업 부서에 들어가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부서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정체되어 있지 않고 혁신을 이루어 가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혁신 부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유념을 해야 될지를 함께 배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는 우버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버의 핵심 역량인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서 변동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우버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네 번째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 방식을 여러분들 2학년들이라 잘 모르실 텐데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그거를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교훈들을 캐치해내는 것들이죠.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이번에는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갑자기 왜 우버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깊이 공부할수록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버를 보시겠습니다. 우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카카오 택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시작한 그 운전 전용 플랫폼이고 운전 기사님들을 불러서 우리가 택시처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고 굉장히 디지털 IT 업계에서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 A와 B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음, 부가 그 플랫폼 안에서 부가 창출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버 모멘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버 모멘트. 우버 모멘트란 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9년 창업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을 빗대어 탄생한 용어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존이나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개발됨으로써 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 않죠. 그런 것들도 오버 모멘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신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타다 사례도 있죠. 타다. 타다는 금지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다 모멘트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산업의 체제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의 등장을 방해하거나 막는 순간, 이런 걸 타다 모멘트라고도 또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버 모멘트는 신기술이 기존의 질서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버가 굉장히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비중이 굉장히 컸고 파장이 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창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립자, 공동 창업했는데요. 트래비스 칼라니가 게럿 캠프가 공동 창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트래비스 칼라닉이었고, 이분이 최근에는 어떤 스캔들에 휩싸여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우버가 첫 번째 창업은 아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스카워를 개발을 했고요. P2P 서비스,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네. 스카워를 개발을 했는데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파산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레드스웃이라는, 이것도 역시 P2P 업체였는데 두 번째는 성공을 해서 2007년에 1,9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버는 택시 잡는데 30분이나 걸려서 짜증나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망해서 계속해서 또 더 크게 도전하고 더 크게 도전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겠죠. 취업이 맞는 분도 계시고 공부가 맞는 분도 계시겠고 또 창업이 맞는 분도 계시겠는데, 창업이 맞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또 창업해서 성공의 역사를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초창기의 사진이죠. 초창기의 사진인데 가운데 이렇게 아까의 모습과 비교가 되나요? 이분의 모습과 이분의 모습. 네,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초창기에는 스카워라고 다른 스타트업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생겼었네요. 네, 우버의 시작과 성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009년에 창업을 했어요. 눈 오는 날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점에서 착안을 해서 차를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거죠. 우버 캡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식으로 우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우버가 제지를 당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시정부로부터 2010년 10월에 시정부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명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냥 우버 캡에서 우버로. 이때 $1,000의 벌금과 90일간의 구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2011년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근데 한번 자리를 잡으니까 $1,100만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후 벤처들, 멜로벤처, 구글벤처, 피델리티로부터 추가적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2013년 5월에는 이 정도의 가치 평가가 뭐 $30조 어느 정도인가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평가 차익을 남기고 성장을 했고, 2014년에는 또 180조, 또 1년 만에 6배, 이때는 거의 100배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가치로 평가가 올라갔고, 또 2015년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510조, 그래서 60여 개국에서 32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의 일반 우버는 아니고 우버 블랙이라고 그래서 렌터카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우버 서비스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억 달러이고 순이익이 1억 달러. 2014년에는 20달러, 순이익이 4억 달러인데 영업 손실은 5억 달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트래비스 칼라닉은 우버는 손실이 나고 있지만 당신이 돈을 벌고 투자하고 성장하면 수익을 내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법칙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어도 굉장히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어,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쿠팡이 계속해서 손실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시작과 성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튼튼히 자리를 잡은 회사 몇 군데를 방문해 보았다. 내가 몰랐던 이들 회사의 공통점이라는 성공을 위한 공통점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발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앱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회사분들이 모두 죽기 살기로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정부와 고객을 담았다. 아이디어 넘치는 앱만 만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레이버 인텐시브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이 앱,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정말 잘해서 앱을 만들긴 하지만, 굉장히 막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또 실패를 하지 않나요? 거기에 그치기만 하고요. 이처럼 아이디어 넘치는 앱만 만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는 그런 레이버 인텐시브한 시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크리에이티브가 우리가 얘기할 때 첫째 주, 둘째 주에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 또한 크리에이티브의 기본 요소다, 기본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그냥 아이디어만 있어도 안 되고 앱만 만든다고 안 되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죠? 핀볼 얘기를 했죠. 공을 쏘아 올렸을 때 다다다다다다 부딪히게 하는 노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쇠구슬을 날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버 인텐시브한 시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제 육체를 담아서 그리고 시간을 또 함께 담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버의 성장 요인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기자분이 이게 신동원 기자인데요. TV에도 가끔 나오죠. 까남이란 그 예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말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왜 우버를 쓰세요? 그래서 왜 우버를 좋아하세요? 했을 때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니까 기사분들이 친절해서 택시보다 깨끗하고 편안해서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버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버의 성장 요인은 도심 이동성의 향상을 초래했고요. 택시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했어요. 원하는 시간에 택시는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많죠.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커버하지 못해요. LA 빈민가는 택시를 이용하면 15불인데 우버 기사를 부르면 우버 택시를 부르면 6불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버라는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수업을 잠시 멈추고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고 되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버는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택시 기사와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운전하시는 분과 우버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99%는 2분 4초 만에 우버 택시가 달려옵니다. 엄청나죠. 우리 택시 탈 때 2분 4초 만에 모든 택시가 달려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LA 빈민층 우버가 도입됨으로써 택시가 필요할 때 이용 가능성이 2배 이상 올랐고 가격은 또 50% 이상이 싸졌다고 합니다. 빈민층에도 우버가 택시들은 잘 안 갔었나 봐요. 빈민층에는. 그런데 우버는 그곳에도 갈 수 있었고 이용 요금도 50% 이상 싸지는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우버의 커버리지를 볼까요? 여긴 뉴욕인데요. 옐로우캡, 우리나라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커버를 하고 또 그린캡이라고 해서 뭐 연방 택시 같은 건가 봐요. 그런 택시는 이 정도 훨씬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죠. 하지만 전 지역을 커버리지 하지 못하는데 우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우버 기사를 부르면 우버가 달려옵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우버가 커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신기술이 기존의 산업 질서를 더 효과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커버리지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에버리지 픽업 웨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평균 픽업 타임이 계속해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2015년 자료인데 2015년에는 우버가 계속 성장하던 시기인데요. 이렇게 4월부터 11월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 정도의 픽업 웨이트 타임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도요. 그래서 우버의 성장 요인 두 번째를 볼까요? 그럼 공유 경제를 들 수 있어요. 공유 경제. 뭔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유 경제는 일단 우버의 성장,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이나 고용이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앱으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어떤 직원들을 직접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택시는 택시 기사분들을 직접 채용을 해야 되지만 우버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또 큰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거는 결국 그 고통이 인간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뭐 우버 코리아 처음 창립 당시에 직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택시, 수백 명의 택시 기사 고용이 필요 없었던 거죠. 쉽사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고요. 한 도시의 성공을 다른 도시에 퍼뜨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B2C에서 P2P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에서 퍼슨 투 퍼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연결해주는 가치,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오는 마케팅이나 광고 효과가 많은 거죠. 또한 개인들끼리 연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차량의 대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량의 대부분은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차를 타고 뭐 등하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어려서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수님들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주차장에 그 차를 세워놓죠. 그러면 실제 1년 중에 92%는 운행이 안 되고 운행되는 시간은 8%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버를 쓰게 되면 92%를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T 비즈니스를 한번 볼까요? IT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자상거래 이 비즈니스의 단계였어요. 첫 단계에서는 그냥 물건을 사고 팔고의 단계였죠. 두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래서 전산 자산을 소유하지 말고 빌려 쓰는 단계였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서버 같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단계 플랫폼 비즈니스, 뭐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쉐어링 이코노미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다른 고정 자산도 빌려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앱과 그 플랫폼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런 것만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도 빌려 쓰면 되니까 서버도 심지어 서버도 안 사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고정 자산들 뭐 여기 우버의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뭐 직원들 모든 분들도 필요한 그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용 없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요. 보세요. 우버 매출액이 2빌리언 달러입니다. 2조 원. 그러면 우버 운전자는 종업원 복지를 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휴가, 병가, 연금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해주려면 4.1빌리언 달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우버 매출액이 2빌리언 달러인데 4.1빌리언 달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은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 또 가는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자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줄여서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앞서 말한 것들을 표로 나타내 드린 건데요. 이런 사회적 시큐리티 보험 그리고 실직 수당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4만 달러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의 직원인 경우에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 기업들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하죠.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니까 더 그렇게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져갈 것을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또 비판받기도 하죠. 이런 뭐 네. 것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의 서비스 종류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에도 우버가 있지만 사람들이 우버를 잘 안 타고 우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바로 이 우버 블랙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버 블랙은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가진 리무진 운전기사 네트워크인데 상업적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그 뭐 되게 고급 차량들이 여러분들 부르면 와요. 그러면 이거는 렌트카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비용도 훨씬 비싸고 택시 택시처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처럼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우버 X, 우버 택시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시처럼 불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는 택시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버는 자기네들 운전 드라이버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규제 때문에. 물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우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는 여러분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중계를 해요. 그래서 우버 서비스에 등록되거나 우버에 고용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때 GPS 정보를 이용한 매칭이죠.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GPS 정보를 이용해 호출을 시작하고 호출 즉시 호출자와 가장 가까운 차량부터 매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카카오 택시가 많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작정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리기만 하는 차원이었었는데 GPS를 통해서 내가 부를 수도 있고 그런 택시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 가격 및 정보 제공 이걸 보면 호출자와 매칭된 차량 사이의 거리와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네, 예상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아, 택시 나 여기서 여기를 갈 건데 얼마 정도 나와요가 앱에 뜨는 겁니다. 우리도 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도 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고 호출자는 기사의 평가, 뭐 1점에서 5점 평가를 해서 운송 그 이미 기존에 탔었던 다른 손님들이 기사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의 평균치를 보고 아, 난 이 택시를 탈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서도 뭐 자동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택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평가가 좋다라고 하면 범죄율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운전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요청 사항을 전달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간다가 아니라 뭐 어디를 들렸다 갈 수 있다 아니면 짐이 어떤 게 있다 뭐 강아지를 실는 건데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승객들은 지도에서 드라이버가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적어도 내가 차량을 불러서 차량을 이용한다라는 그 목적성 하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역할을 우리에게 편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S 시스템으로 또 목적지까지 가이드까지도 해줘요. 우리가 내비를 보듯이 여기서 여기를 갈 때는 또 어떤 길이 빠르다라는 것도 GPS 시스템으로 앱에서 안내가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카드나 뭐 이런 것들로 혹은 예, 현금이나 카드로 이런 것들을 요금을 지불하지만 여기는 자동 계좌, 미리 등록해놓은 신용카드에 자동 계좌가 출금이 되고 이메일로 영수증이 오고 또 운전기사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스톱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앱 하나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우버에서 볼 수 있는 혁신인 거죠. 한번 우버의 밸류를 한번 볼까요? 원탭 투 라이드. 한 번의 탭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캐시레스이고요. 캐시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캐시리스일 거고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요금제 때문에 요금 가지고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별 1점, 2점, 3점, 4점, 5점 같이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커버리지도 또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몇 개국이랬죠? 뭐 60여 개국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LA에 갔어요. LA 가서 어떤 우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앱을 깔아 놓으면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갔을 때도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버는 굉장히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버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 측면에서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버의 드라이브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버 택시의 기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편리한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어요. 콜에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 기사님들한테도 콜이 오잖아요. 그래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 승객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승객만 기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운전 기사님들 또한 승객에 대해서 평점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점이 낮은 승객을 태우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겠죠. 진상 손님을 우리가 태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 기능들이 있는데 힛 맵이 있어요. 그래서 승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승객들이 굉장히 많고 어느 지역에서 콜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그 맵을 따라가면 또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울 수도 있고요. 또 요금 정보가 기사님들한테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승객들의 메시지나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퓨라고 해서 우버 본부의 매니저에게 리얼타임으로 도시에 있는 우버 자동차 정보가 제공함으로써 그 이런 추가적 기능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어느 지역에 우버가 몰려 있으면 좀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손님이 많으면 그쪽으로 우버 택시들을 많이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총체적인 기능들이 가능한 게 또 운전기사님 입장에서는 좋은 성장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표로 한번 그려보면 컨비니언트하다 그리고 별점을 주어서 또 그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컴적인 측면에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보스턴 택시의 경우에는 1시간에 11불을 버는데 그 우버의 경우에는 1시간에 기사님들이 19불 정도를 벌더라. 그리고 지역별 운행 제한이 사라져서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에서 뭐 인천을 가려서 인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버 기사님들은 뭐 LA에서 운전을 하다가 손님이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데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도. 그러면 뭐 공차로 돌아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흰 맵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맵이 제공되고 또 기사님들이 고객을 골라 태울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보장이 돼서 정신 노동이 좀 수월한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또 운전기사님 측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버를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 보니까 우버가 굉장히 편리한 모델임을 알 수 있죠.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또 승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함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혜택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택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혜택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그림으로 봤는데요. 우버 기사님들에게 뭐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이폰 C가 당시에 처음에 제공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콜을 받기도 하고 또 우버 기사 앱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버 본사에서 기사님들에게 교육도 시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뭔가 혁신적인 기업에서 IT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한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우버 코리아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이렇게 힛 맵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지금 우버 이거 우리나라 초창기라서 별로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어느 지역에 손님이 많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또 손님에게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손님에게 빨리 찾아가라 라고 제공을 해 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데 이러한 편리성 외에도 우버는 굉장히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코어 컴페텐스라고 해서 핵심 경쟁력,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버의 서지 프라이싱 모델입니다. 서지 프라이싱 모델은 변동 요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택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한번 또 보시겠어요? 타다에서도 적용을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버 요금은 우버의 서지 프라이싱 모델. 우버 요금은 GPS에 의해 측정된 시간과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러시아어나 안 좋은 날씨 또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피크 타임, 피트 타임이 아니라 피크 타임이 되었을 때는 우버가 평상시에 비해 1.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차별 요금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정확한 알고리즘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올려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게 우버는 자동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마다 차별 요금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차별 요금제가 발효가 되면 고객들은 앱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고요. 또 차를 부르기 전에 그들은 차별 요금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정확히 얼마나 가격이 오르는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버의 커미션은 가격 차지와 상관없이 20%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차별 요금제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버에서 떼어가는 돈이 기사님들한테 떼어가는 돈이 또 더 높아진 건 아니에요. 20%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의 실시간 변동 요금제를 보면 사실 유동 가격제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호텔, 항공, 극장,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극장에 가도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죠. 그리고 항공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택시에서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서지 프라이스 모델, 과도한 요금 측정이 역효과를 내기도 해요. 2011년 12월 31일 연말이죠. 연말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는 우버는 정상 가격에 7배 요금을 매기며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또 2013년 동쪽 해변에 눈보라가 쳤을 때 차별 요금제는 또다시 승객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다른 불만들도 지속되면서 우버가 승객들을 착취한다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어떤 상황에도 2.8배 이상을 받지 않기로 공표를 해요. 그래서 2014년 시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시드니 인질위기 때 우버의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4배 요금을 매김으로써 우버는 나중에 사과했고 초과 요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적으로 4배 요금을 매겨지기도 했는데 오류로 인해서 사과하고 요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버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차별요금제는 바쁜 시간대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전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수요가 많을 때 더 많은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금이 높아야 우버 기사님들이 더 많이 일을 하겠죠. 평상시에는 집에서 쉬다가도 그 시간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요금제는 자기네들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택시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불일치하죠. 택시 공급이 많을 때 수요가 적기도 하고 공급이 높은데 수요는 더 높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입니다. 네. 아침 시간에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더 높죠. 점심 시간에도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월등히 더 많고요. 또 저녁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택시는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잉여적인 그런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버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의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우버의 수요와 우버의 공급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변동요금제, 서지 프라이싱 모델에 의해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99%가 2분 4초 만에 우버 택시가 달려오고 이러한 우버가 도입됨으로써 이용 가능성이 2배 이상 오르고 가격은 50% 이상 싸졌던 이유도 이러한 서지 프라이싱 모델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 적용해야 되는 시점에 시스템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증 요금을 적용이 안 되었더니 평상시에 25%만 우버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안 돼서 평상시에 25%만 우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변동 가격제라는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마켓이 수요 공급을 완전히 충당하게 해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블랙 마켓 승차 거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가지고 지금 과거에 해피존을 만들어서 강남역 부근에서 금요일 밤에 택시를 태우면 2,000원, 3,000원 보조금을 주는 걸 했는데 결국 반짝 효과에 그쳤죠. 그래서 여전히 금요일 밤 택시 대란은 존재했고요.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핵심 역량이 우버의 혁신이고요. 그것이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기 올라가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여기 페인 포인트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쪽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페인 포인트라는 것은 마케팅에서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점, 우리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혁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변동 가격제라는 서지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어라. 두 번째는 페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이런 우리만의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된다. 우버의 경우에는 변동 가격제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 뒤에는 우버의 경쟁자와 그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는 같이 두 번째 시간에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뵐게요.